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네, 자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장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양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바닥을 다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더 힘들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네. 코스피 2300, 코스닥 750 결국에는 또 한 번 깨졌고 코스피에서는 600개 이상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무려 12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장중에서 채팅창을 많이 보니까 야, 뭐 절망적이다 이거 언제 오르냐 쉽지 않다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자, 그런 여러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두 분과 오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종목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저희가 잘 구제를 해서 빨간불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끌어내 볼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부터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AP위성, PNT 이런 종목들도 올라와 있고요. 오늘 좀 빨리 올라오네요. 네, 종목들이. 그리고 HD, 현대, 예, 유한양행 네. 다 볼법한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은 소나무님께서 신호등에서는 파란불이 안전한 건데 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빨간 걸 많이 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빨간불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호등에서 초록불을 파란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아요. 보니까 약간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목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가 사전 접수 종목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군요. 네. 우리 4378님께서 이분 여기다 승부를 걸으셨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네. 매수 가격이 22만 7천 원. 네. 비중은 무려 50%.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한 4% 정도 수익이 나고는 있지만 오늘 하락하는 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저는 좀 겁나요.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이분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분이 속쓰리실 것 같은 게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올해 초부터 분할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모아 오신 거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70만 원 근처 갔을 때도 더 오르겠지. 100만 원 가겠지. 가지 하면서 고점에서 매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다 내려와 있습니다. 네. 비중도 워낙에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빠른 대응이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4분기 일단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아니면 바로 매도할 생각이고 비중을 이제 줄여야 하는데 비중 줄이는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이 아마 지금 나왔을 텐데 어쨌든 네. 자, 그럼 박준현 운용력부터 여쭤보죠. 키워드 한 줄 주신다면요. 예, 성장주의 함정에 빠진 종목이다. 성장주의 함정을 잡았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는요? 네, 저는 검증의 시간이라고 드렸습니다. 네, 뭔가 약간 살벌합니다. 둘 다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영님께서는 성장주의 함정에 걸렸다 이랬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성장주 함정으로 잡은 이 자체가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성장주가 예상했던 대로 성장이 안 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또 성장이 확실하게 꺾여버리면 평생 그 주식이 고가를 돌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이요? 예,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태양광 시장의 OCI 같은 경우 60만, 70만 원 갔다든가 맞아요. 예,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로 맞아요.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름 바뀌었죠. 예, 그때 회사가 인수가 좀 되면서 주가가 거의 아마 10만 원대 넘 18만 원 가는 걸 거거든요. 그다음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 그 펀드 분리키면서 아마 20만 원 가까이 갔었을 거예요. 네. 예, 평생 안 가지 않습니까? 평생 가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렇게 이제 위험성이 큰 게 성장주인데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그런 성장을 하지만은 현재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 급격히 수익성 지표가 약화가 좀 되고 있으니까 네. 현재로 봐서는 성장주의 함정에 좀 빠졌다. 너무 앞서서 당겨섰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 제가 좀 잡았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예사가 2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에. 원래 예사는 2분기뿐만이 아니라 작년도부터 계속 분기단 실적 자체가
컨센 자체를 하회를 했어요. 컨센 자체를 하회를 했는데 이번 그 3분기 실적 자체도 상당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이 회사가 올해 그 2월달 2분기 정도까지 한다 하더라도 영업이 3분기 컨센 자체가 1,100억 정도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제가 계속 체크를 했는데 1,100억대에서 뭐 900억, 그다음에 최근 실적 발표 일주일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포스코 퓨처엠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예상 실적보다 거의 반 이상 안 나왔게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안 나왔더라고요. 그때 컨센 자체가 950억이었고 실적 발표 이틀 전에 컨센 자체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759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적 자체는 370억 나왔으니까 그 자체도 반토막으로 나온 거죠. 예, 이게 엄청 안 좋게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실적이 상향 조정된 상태에서 안 좋게 나왔으면 괜찮은데 실적이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도 거의 예상치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 좀 나왔으니까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좀 받은 거거든요. 네네.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먼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포스코 퓨처엠은 영향을 덜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실적 발표 다음날 영향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이유 자체가 유럽의 전기차 수요 부진입니다. 근데 유럽의 전기차 수요 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유럽의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유럽의 전기차 안 팔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문제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 자체를 중국의 CATL에 LFP 배터리가 많이 점유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점유율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봤더니 2022년도인가요? 그 우리나라 그 배터리 시장 점유율 7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네. 58%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뺏겼네요. 그렇죠. 떨어진 것 자체가 중국 업체가 진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전혀 중국의 LFP 배터리 무시해도 된다.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자들 많이 유효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생각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회사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자체가 M86이라고 예사 M86이라는 것 자체가 니켈 함유 비중이 86% 정도 해당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하이니켈 하게 되면 에코프로 BM LNF가 가장 순도가 좋은 그 니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하이니켈 배터리. 근데 예산은 N86이니까 그보다 약간 질이 떨어지죠. 예. 근데 이 떨어진 N86 자체도 수율 자체가 떨어졌어요. 불량률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적 안 좋은 영향이었다 봐야 되고 이게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즉 그 기술력이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돈 낭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M86짜리 자체가 이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3분기 실적도 안 좋은데 4분기는 어떠냐? 4분기도 더 안 좋습니다. 현재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일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4분기 때는 약간 좋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예산은 이제 수율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 시장의 컨센으로 본다 한다면 앞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376억인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적게는 280억에서 350억 정도 그 사이예요. 일비에서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 200억 미만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이게 대체적으로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자체는 그래도 이제 포스코 그룹의 수직 계열에 따른 그런 효과 때문에 중장기적 소재 산업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히 유지가 좀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저는 기대 수익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센 자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밸류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제가 보기엔 에코프로 BM이 향후 얼마만큼 올라갈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2025년도까지는 증권사 추정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맞는다는 전제하에 컨센 자체가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바뀌었으니까 많이 하향 조정됐어요. 본래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본래 1조 조단위니까 약 15조 원 정도 예상했던 게 지금 11조 원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837억 잡혀졌는데 이번 실적 발표하기 전에 1조 2천억이었거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 기준에서 제가 밸류를 계산해 봤더니 2025년도 기준에서 PER이 33배입니다. 네. 33배인데 제가 이제 이거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를 할 때 50만 원대 얘기를 할 때 저는 8월 28일 날 이 회사 CEO가 이 회사의 그 신문 기사에 보게 되면 2030년도에 이 회사의 비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는 2030년도에 매출액이 43조 원에 영업이익을 3조 4천억을 목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더 악재로 작용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가는 6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저는 주가 못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CEO가 자체가 비전에 있다는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낙관적인 전망을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허세겠어요, 설마. 예,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근거 자체가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도에 양극재 생산 캐파가 100만 톤이고 음극재가 30만 톤입니다. 지금 양극재 톤당 가격이 얼마 떨어졌냐면 연초에 지금 5,500만 원대가 5,500만 원 가던 게 지금 아마 3,80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100만 톤이면 38조 원 그렇죠. 나오죠. 그다음 음극재 그게 톤당 한 3, 4천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합리적인 예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 영업이익 3조 4천억이면 단기순이익은 법인세 빼고 나게 되게 되면 약 2조 5천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2030년도에 주당 EPS가 3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를 계산 23만 6,500원을 계산하면 PER 단위로 7배거든요. 그러면 2030년도에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만큼 갈까요?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는 2030년도는 전기차 시장이 성숙기입니다.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다 타고 다닐 테니까. PER 단위로 저는 15배 이상 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30년도에 목표 주가 자체가 이번에 고점을 찍었던 70만 원 언저리 69만 4천 원 그 정도가 합리적으로 목표 주가가 볼 수가 있어요. 회사 목표가 정해진다는 네, 네. 너무 최근에 올랐던 것 자체가 성장성 부분 자체를 앞당겨 받은 상태에다가 실적 자체도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즉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배터리 시장 자체는 6배 성장을 하고 소재 관련 회사들은 10배 성장을 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장하는 거, 매출은 성장을 하잖아요. 보시다시피. 성장을 하는데 이익률이 안 따라갑니다. 문제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덩치만 커지는 거죠. 5%, 6%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즉 매출액 성장과 기업의 가치 성장은 즉 매출액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 증가가 되면서 단기 수익이 증가돼야지 기업의 가치가 증가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매출액 성장을 해봐야 주주들한테 돌아온 건 없습니다. 맞아요. 현재 2차 전지에 포스코 퓨처엠 중심의 관련 종목들이 현재의 어떤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진이 남는 게 없다. 이런 거죠. 워낙에 큰 주목을 받았던 만큼 실망감도 컸었던 것 같고 이 네. 성장의 질과 속도에 대한 좀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인데요. 검증의 시간이다. 이것도 좀 의미심장합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니까 네. 저는 올해는 2차전지 소재 파트를 매매나 투자를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장비 종목만 맞아요. 장비 얘기만 그렇죠. 계속하죠. 투자나 매매를 좀 진행했었는데 그러니까 양극재 그 뭐 비전 발표 아까 박준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그 비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니까 네. 또 경청을 하고 들었는데 100만 톤에 관해서는 앞으로 검증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지. 네, 할 수 있는지.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장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성장주를 깎아내린다, 폄하한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 들어갔는데 결국은 매출액은 증가했기 때문에 규모의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내실이 있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실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를 좀 들고 있거든요. 전기차 판매량 감소 앞으로 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요 감소, 그리고 판가 하락 이런 부분인데 또 원자재가 그 안에 지금 내려간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리튬이라든지. 2024년 전망치에도 리튬 가격이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올라가지는 않는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평균 단가가 좀 형성이 되겠죠. 평균 가격이. 그렇겠죠. 긍정적인 호재가 없는 편이고요. 예. 악재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뭐 뉴스플로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뉴스플로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화재 일이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자체를 보시게 되면 기술력은 저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이제 단결정 양극재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봤지만 안에 내부의 수율 문제는 여기서 하는 게 단결정 양극재가 하이니켈이거든요. 네. 여기에 수율 문제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저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여져요. 기술력. 네. 네. 그리고 가장 큰 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 판매도 감소하는 데다가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올 지금 일이 없다. 그 전망치가 어둡다. 기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뭔가 호재가 발생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앞으로 한 3분기 정도까지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은 결국 시장이 철저하게 이제 수요와 공급 논리로 돌아가는데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해서 침투율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어쩔 수 없는데 각국에서 이제 그 어떤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는 부분이 그렇죠. 분명하게 통화 정책은 아닐 테니까 우리 국내도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는 좀 전기차 도입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미 내용들이 다 좀 바뀌고 있죠. 영국도 2035년까지로 뒤로 다 5년 미룬 거죠. 연장했고 네. 이런 부분들은 침투율은 계속 높아지겠지만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성장주라는 것이 잘 규모의 성장을 해가지만 영업이익이 삐걱거리면 그 주가의 밸류가 이제 타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에 큰 타격을 줬던 이슈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제 또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좀 전망들이 나오면서 어제 테슬라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200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테슬라 앞으로 $150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목표가 조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테슬라의 흔들림이 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또 포스코 퓨처엠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네, 테슬라도 이제 비슷하게 포스코 퓨처엠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서 역성장이거든요. 포스코 네. 퓨처엠도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지금 거꾸로 가는 거고 매출액은 증가되고 있지만은 테슬라도 지금 수익성 측면에서는 지금 역성장이니까 본래 테슬라가 연초 전망으로 따지면 2025년도 기준에 가지고 PER 단위로 제가 계산해 볼 때 그 230달러 정도 될 때 PER 단위로 24배, 5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50배가 넘어갑니다. 50배가 넘어간 상태니까 비싸졌네. 비싸졌죠. 그래서 주가 수익비로 따지면 저도 개인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실적 나오면서 한 160달러 정도까지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나는데 그러면 네네. 200달러 오늘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뭐 테슬라 주가는 연초에 주가가 100달러 있잖아요. 102달러, 101.8달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테슬라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딱 지금 7월 중순 때 딱 299.3달러 찍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 10일 날 270달러 정도에서 지금 197달러까지 좀 내려왔어요. 현재 지지선은 없습니다. 지지선은 없는데 어디까지 좀 내려올지. 대체적으로 이제 밸류를 계산해 본다 한다면 160달러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겠는가. 근데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아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번에 전기차 산업 자체는 약간 역성장을 했지만은 네.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쪽은 엄청나게 40% 50%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부분, 자율주행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의 가치는 있어요. 그래서 꼭 전기차만 가지고 테슬라 주가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테슬라는 향후에 이제 뭐 어떤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익성 부분 이렇게 뭐 결정점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충분히 테슬라 실적으로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테슬라 주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미리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은 어떤 뭐 테슬라보다도 국내 시장 자체가 워낙 더 충격을 좀 받아서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네. 우리 시장 자체는 미리 테슬라 조정 받기 전부터 우리 시장은 지금 여태서부터 떨어졌잖아요. 테슬라는 그동안 그래도 최근에 8월달, 9월달 이후부터는 대체로 260달, 70달러에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소재 관련 연구부터 계속 떨어졌으니까 먼저 선 반영됐던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럼 고점 대비 지금 3분의 1 토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분의 1 토막 지금 테슬라는 지금 어때요? 고점 대비 꼭 따진다 한다면 아직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시청자님 지금 50% 비중이 많거든요. 반등이 나올 때 손절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격 짤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성 부분 자체는 저도 뭐 의심되지 않는 부분인데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매출액 성장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너무 떨어지면서 당초 기업의 가치 증가 자체가 더디게 전개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목표 수익은 좀 낮게 잡아야 된다. 투자가들이 뭐 일부 쪽에서 뭐 포스코 퓨처엠 70만 원 갈 때 뭐 120만 원, 150만 원 얘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터무니없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서 이제 2030년도에 회사 비전을 본다 한다면 저는 그게 맞는다 한다면 2030년도 PER 기준으로 15배 이상 가기 쉽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러면 주가가 현재 PER 7배니까 2030년도의 목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70만 원 정도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 한다면 올해는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목표고요. 실적 반등인데 희망사항이죠. 28만 5천 원 정도를 일단 올해 반등 목표를 잡아드리고 싶고 저는 2차 전지는 앞서 4분기까지 시작이 안 좋고요. 왜냐하면 니켈 가격이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리튬 가격이 일부에서는 반등할 거라 전망인데 반등 대체적으로
S&E 연구소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쉽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재고 손실이 증가되고 난 다음에는 안정을 찾을 거니까 그 시점이 내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야지 이제 주가가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면서 상승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의 목표 주가는 38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모두 다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 이렇게 하니까 리튬에 대한 부분은 크닥 궁금하진 않고 이 전기차 성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빨리 얼리 어댑터들은 지금 사고 난 다음 이 정도까지 왔다. 뭐 이렇게 좀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성장이 좀 이제 둔화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성장률은 저는 둔화는 안 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금리 부분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찌됐건 물가를 좀 잡아야 되는데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너무 소비라든지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좀 촉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견고하죠. 이런 부분들은 뭐큰 거부터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사는 거, 고가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조금 안 준 게 아닌가. 소비를 좀 덜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좀 저는 내다보고 있고 테슬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가격 인하 전략을 많이 펼쳤습니다. 네. 어찌됐건 차가 안 팔리니까 좀 재고가 쌓이는 부분 연식이 지나면 차값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델 Y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가격 인하 전략을 펼쳤었는데 최근에는 테슬라가 전략을 좀 선회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500를 인상했고 그래요? 중국 시장에서 $1,900를 인상을 했는데 저는 이 가격 인상 전략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차가 이제 팔리고 안 팔리고는 다음 문제고 오히려 가격 인하 전략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죠. 연식 좀 오래된 거 사야 된다. 그렇죠. 차가 정말 안 팔리나 보다. 이런 인식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뭐 나중에 결국 점유율 부분이나 판매량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예. 저는 뭐 성장은 계속 해 가는데 단기적인 둔화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이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쓰는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예. 규모의 성장을 해가는 공명 쪽에서 영업이익률을 완벽하게 써내는 그림은 기업이 증명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시청자들이나 주주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주가 증명해야 될 일이지. 근데 실적이 안 좋았다는 부분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건 고객의 니즈를 완성차 업체가 됐든 무엇이 됐든 고객의 니즈를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보여주고 예. 저도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좀 하향 평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승 동력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투심도 첫 번째 좋지 않고 전기차 판매금도 보조금도 안 주고 그러면 저는 전기차 판매 보조금 정책이 언제쯤 다시 한번 바람이 불 것이냐 저는 내년 2분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좀 뒤쪽이네요. 네, 뒤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정부들이 안 그래도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데 보조금을 줘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킬 일은 만무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내도가 봤을 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 어떤 역발상을 해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목표 주가는 높게 못 잡을 것 같아요. 저도 포스코 퓨처인 그 비전 발표를 봤지만 그때 주당 EPS를 33,000원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자체가 처음에는 모멘텀 단계, 시장의 재평가 단계, 시장의 재평가 단계까지 이렇게 규모의 성장을 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근데 시장의 완숙기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2030년에는 전기차 시장이 완숙기 단계예요. 그러면 성장률을 50배, 60배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당 EPS를 33,000원 계산해서 2030년도 PER이 20배 계산을 하면 66만 원이에요. 지금 고점 돌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제시한 주당 EPS의 펄을 계산해도 20배를 주면 2030년에 66만 원, 30배를 주면 99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과연 근데 2030년에 30배를 줄 수 있느냐? 저는 좀 부정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 의견 드렸고요. 올해 이제 연말은 지났다고 보고 내년하고 중간에 해서 목표가는 32만 원 드렸고요.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청자님이 손절도 생각하신다고 해서 손절가 제시했습니다.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퓨처엠 아무래도 중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렸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준현 운영력과 김민준 전문가 모두 다 보유 의견이시고요. 성장주의 함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서 운영력께서는 올해 목표가 28만 5천 원, 내년에 38만 원 손절가 제시 안 하셨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 기업의 가치가 이제 검증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32만 원, 손절가 18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고민이 되는 종목들 저희한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어떤 게 궁금한지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번호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두 분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김윤곤님께서 앞서서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읽어드렸던 종목입니다. HD 현대가 되겠는데요. 네. 매수가가 57,400원, 비중 1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매수가네요. 오랜만에 주식 들어왔는데 더 떨어지면 15% 추가 매수 생각합니다. 그럼 총 30%가 되겠죠. 장기 투자할 생각이시고 배당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한번 치고 올라가다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바닥권인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운용 있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기 투자, 배당 뭐 다 생각하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오래간만에 주식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오늘 처음 그래서 주식 오늘 샀다는 거죠. 매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전화 연결돼 있으면 아마 전화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고요. 주가가 폭락할 때 다들 주식 투자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도권에 있을 때 돈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잠당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리 때 박대리 와서 돈 좀 가져가. 그럼 그때가 바닥이더라고요. 네, 전혀 생각지도 않을 때 주가 떨어질 때 남들 시장에서 주가 폭락하고 네. 불안할 때 공포심이 시작할 때. 본능적이에요. 예. 아마 이분도 그런 쪽에 이분이 아마 투자를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업을 하시는지 주식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예, 주가가 뭐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HD 현대는 현대 중공업 계열이잖아요. 예, 중공업 계열의 지주회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한 35%, 그 다음에 예산은 지주회사지만은 정유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오일뱅크 지분을 78% 갖고 있는데 현대 오일뱅크가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거의 정유회사의 주가 기업의 가치가 거의 예사의 주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 거의 60-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 부분에 대한 자회사의 가치가 반영되는 쪽이니까 정유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네. 뭐 정유회사가 SOE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옛날에 하다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장을 추진하면 그때 좀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냥 단순하게 지주회사와 관련된 쪽을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배당을 보고 좀 들어가셨다는 건데 회사가 고배당주입니다. 근데 이제 감안해야 되는 것 자체가 회사가 분기 배당을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 3분기가 끝났으니까 3분기 보니까 배당 900원을 했네요.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회사가 배당금이 아마 4-5천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현재 주가 57,0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 따지면 7-8% 정도 돼요. 작년도에 4,600원 했거든요. 4,600원, 그 전에 5,500원이니까. 근데 분기 배당을 빼야 되니까 연말 결산 배당은 적겠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해서 돼요. 근데 이 종목은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오시면 아직 이제 배당 시점은 아니지만은 이 종목도 거의 연말에 배당락 될 때 배당락 함정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배당 보고 들어하셨다는데 이거 배당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직 시간이 있지만은 작년 12월 26일 날도 이 종목 보시게 되면 배당락 되기 전에 주가가 얼마였어요? 63,700원이 됐대요. 바로 떨어져 버리죠. 1월 3일까지 얼마 떨어집니까? 10,000원 떨어져요. 배당락 5,000원 떨어집니다. 이거 12월 25일, 5일, 6일 날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 받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 주가는 낮으니까 배당락이 별로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 종목의 주가가 12월 26일 올해 뭐 납회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배당락 내일 배당락이라 한다면 배당 안 받고 파는 게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배당락 함정에 극히 빠지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배당 보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시세 차익이 중요합니다. 이 종목은 오히려 이제 배당락을 안 본다 한다면 배당락 이전에 주식 팔고 연초에 사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훨씬 떨어지고 유리합니다. 난 다음에 사라는. 예, 그래서 지금은 시세 차익만 보셔라. 주가는 현재 뭐 저점인 것 같습니다. 뭐 왜냐면 이 종목이 지금 시장과 똑같이 움직여요. 물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 것 같은데 올해 연초에 주가가 54,200원 있잖아요. 올해 연초 종합주가 지수가 1월 3일 날 2,218이었거든요. 네.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300 지금 70포인트대니까 50포인트밖에 차이 안 납니다. 만약 종합주가 지수가 40-50포인트 떠지면 이 종목도 54,5천원까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떨어지는데 지수가 좀 비싸게 움직인다 보시면 왜냐하면 지주회사니까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이 종목은 올해 뭐 지수가 얼마만큼 반등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본다 한다면 일단은 현재 그 배당락 되기 전까지 62,000원 올라오면 배당 안 받고 10% 정도만 먹고 파시는 게 좋아요. 아마 이분은 욕심 안 부리고 매매하시는 것 같아요. 배당 받고 여유 있게 들어왔다는 자체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올해 배당락 되기 전까지 62,000원 올라오면 배당 받지 마시고 파시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분처럼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도 좀 되겠죠. 기대 수익 자체는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윤고님께서는 주주 명부에서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배당락 이후에 다시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월청님이 남겨주신 비올이라는 종목 진단할 텐데요. 매수가가 6,5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6,7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뭐 최근에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비올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도 거의 뭐 바닥권에서 잘 잡으셨고 수익을 조금씩 보고 계시기는 한데 중장기 목표가 조금 더 길게 보면 전망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비올입니다. 중장기 전망 어떻게 보세요? 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시청자님의 진입하신 시점을 보면 중장기 그 전망을 보고 가격을 제시할 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매매로 접근을 하신 게 분명해 보이고요. 네. 주가가 좀 빠져서 제가 봤을 때는 뭐 240일 기준으로 이평선 기준으로 좀 반등 때 주가를 좀 잡으신 것 같고, 일단 섹터와 종목 선정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소외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화장품은 하향 산업이고 그 안에서도 선별화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클래시스, 그리고 스펙 상장한 이 비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개인들이 쓰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피부과에 이렇게 그렇죠. 조금 가는 그런 장비인 것 같아요.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뭐 흉터 치료, 그다음에 리프팅, 뭐 탄력, 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올려주는. 좀 받아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어찌됐건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아야 주가가 오르듯이 시장 논리가 그렇습니다.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받쳐주는 기업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스몰캡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 가이던스가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합니다. 330억 정도가 측정돼 있거든요. 상당히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뭐 규모의 성장은 크게 나오진 않지만 내년 가이던스가 615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331억이거든요. 인정을 해줘야죠. 영업이익률 30% 찍는 게, 아니 50% 찍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거죠. 제약바이오 신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게 가능해요. 70%, 80%도 찍어집니다. 90%도 찍어져요. 그런데 이런 웬만한 제조업 기반들은 10%도 찍기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50%니까. 규모의 성장은 분명히 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장님이 지금 잡은 단가는 PBR 기준으로 한 9배 정도 수준, PR 기준은 15배 정도 수준에서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장을 좀 해갈 때 결국은 이제 6,000원 이탈 시에 좀 추가 매수를 해가면서 갈 것이냐, 이게 중장기 투자의 전략인 것 같은데 6,000원이 좀 깨지고 내려온다면 저는 중장기 추세는 조금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 접근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 5,700원 제시 들어가고요. 반등 목표가는 시장이 저는 11월 달에 반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 반등과 더불어서 이제 소외주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를 보고 있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중국 관련주를 묶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실적 잘 나올 것 같고요. 반등 목표가는 7,8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5,700원 손절가 기억을 하시고요. 중국 관련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7,800원으로 저 수익을 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의료 장비 쪽 봤고요. 자, 이번에는 삼성 비메모리님께서 LX 세미콘 네. 역시 이름대로 갑니다. 비메모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방향이. 네, 83,77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71,600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비중 12%. 그러니까 많이 밀려가지고 모아가는데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반도체 하면은 이제 HBM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서 비메모리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왜 접근하셨을까? 이 생각도 좀 같이 했었습니다. 운영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좀 다르죠. 비메모리 쪽에 속돼 있지만은 그 디스플레이
범핑 과정에 참여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정기적 신호를 디스플레이에 넣을 수 있도록 그 작업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 중심의 에서 디스플레이 OLED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LG전자 쪽에 이제 TV를 하는 데 있어서 형성하는 데 디스플레이 있어요. 회사네. 그렇죠. 디스플레이 쪽에 그것도 하나 이제 비메모리 쪽입니다. 비메모리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관련 회사들은 이제 LX 세미콘도 있고 061970이죠. 이거 있어요. LB 세미콘이라든가 이제 관련 회사들 비슷해요. 오늘 또 LB 세미콘도 거의 뭐 저점까지 나와 있는데 즉 그래서 LX 세미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업황과 그 TV 판매 동향과 연동한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TV 판매 자체도 경기 침체에 따라 가지고 약간 전반적으로 부진하거든요. 이런 또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거고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판매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크게 된다면 단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이제 소형 LCD에서 오형 대형 쪽으로 넘어가면서 시에서 실적이 작년도에 3천억 정도, 2021년도에 3,600억 정도 대규모 이익이 좀 났거든요. 예사 실적 자체는 그래도 추세적으로 엄청 좋아져요. 예사 과거에 디스플레이 시장이 소형 쪽에서 많이 추진돼 있을 때는 영업이익 자체가 400~500밖에 안 됐거든요. 연간 단위. 근데 이런 회사가 2021년도에 3,700억 영업이익이 났고 작년도 3,100억, 올해 1,647억.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LG 디스플레이 실적 자체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영향, 예사가 이제 주가 자체는 쌉니다. 다만 예사가 이제 과거에 앞서 2021년도, 2020년도 3,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다가 지금 반토막적으로 쭉 떨어지다 보니까 영향을 좀 미친 거죠. 근데 과거와 다르게 예사가 체질적으로 성장을 좀 하면서 이익 자체도 안정화된 게 접어들었거든요. 예사가 과거에 업황 안 좋을 때 한때도 적자까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주가 자체가 좀 과도하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가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2차 전지도 많이 떨어졌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2차 전지는 이제 연초 일부 종목들 같은 올라간 수준까지 다 내려간 종목들이 많고 LB 세미콘 같은 경우도 지금 연초 주가가 지금 67,500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71,600원이니까 불과 지금 3~4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는데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적자나는 회사도 아니고 탄탄한 회사가 이익나는 회사니까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떨어진 거니까요. 비중이 12% 정도 좀 되는데 회사가 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벌써 2분기 때부터 많이 떨어진 게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 달에 발표됐으니까 8월 달에 2분기 실적 자체가 회사가 안 좋게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78억 나왔잖아요. 쇼킹 받은 거죠. 그냥 그 전에 분기 단위 회사가 분기 단위로 보게 되면 400~500 정도 난 회사가 78억 났으니까. 근데 지금 3분기는 지금 크게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잖아요. 2분기에 78억인데 393억이니까. 그래서 충격 안 받아요. 또 2분기 때 시작이 안 좋게 나와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시작 발표 안 했거든요. 시작이 안 좋게 발표돼도 이제 충격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차트 자체가 음봉으로 좀 떨어졌지만은 연초 저점이 67,500원이니까 비중은 아마 20% 정도 좀 채워도 충분히 83,000원대 이 정도까지는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 정도 여기서 이탈하면서 떨어졌으니까 최소한 84,500원 정도까지는 올해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매수 관점 가능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수익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보유 의견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20%까지 가능하십니다. 중장기 목표가 84,000원에서 8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오로라님께서 PNT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PNT 매수하신 가격이 53,000원이에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한 시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면서 지금 진단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아마도 최근에 매수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도 좀 주가는 계속 내려갔고 오늘은 5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추세가 더 꺾어 내려가면서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내려가는 건 아닐까 조금 궁금하시고 불안하신 것 같아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등의 타이밍 기다려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중요한 종목이니까 조금 시간 할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1, 2분 정도. 그러니까 시선님이 일단 손절가가 목표가가 궁금하고 매수한 시점이 잘못된 게 아닌가. 내 매매나 기법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매수를 한 시점이 잘못된 것 같고 손절가도 좀 궁금한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매를 지양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본인만의 노하우나 시장에 노출된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누구 걸 따라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보다 시청자분들이 더 기술적인 매매 잘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기술적인 매매를 할 때 기술적인 점수를 늘 말씀드리지만 100에서 10점 정도밖에 안 줘요. 늘 말씀드리는 늘 기술적인 건 시황적인 요소가 무너지게 되면 기술적인 다 무너진다. 오늘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어제 주가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지 않았고 양측에 지금 반도체 2차 전지가 주도주를 형성해냈는데 디커플링이 안 되고 커플링 되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왔죠. PAT도 그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 조금 이제 기분이 섭섭한 것은 저는 2차 전지 장비는 2차 전지 파트 안에서도 판가 하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좀 선별화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판가가 내려가게 되면 소재업체들은 타격을 받지만 2차 전지 장비들을 보게 되면 수주 잔고가 계약 해지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계약 해지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확정 계약금은 지불을 해야 됩니다. PNT의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발표한 게 지금 1조 8천억 정도인데 올해 2조 원까지 달성할 거란 얘기고요. PNT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통 롤톨 장비만 생각하는데 네. 동박 장비도 여기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티타늄 드럼까지 생산을 하게 되면 일본의 일본 제철 이후에 국내에선 유일하게 동박 장비까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력도 있고. 지난 6월 달에 설립했던 PNT 머트리얼스, 네. LFP 시장까지 진출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이제 저는 그 분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고 존중하고요. 그 삼원계 배터리가 좋죠, 훌륭하고. 네. 그런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기분이 나쁜 게 본인들하고 생각이 틀리면 모두 다 배척해요. 잘못됐다 그러고 잘 모른다 그러고 나대지 말라 그러고 이런 정말 부적합한 용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 인격이 되게 궁금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을 들어보면 예전에 천냥백화점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이소. 천장백화점. 네, 아, 진짜 그런 데 오래됐네. 가서 물건을 사면 돈이 없거나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어설픈 사람들이 다 의시되고 허세 잡고 이러거든요. 그럼 뭐냐? LFP 배터리가 다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시내 주행거리만 갈 것도 알고 있어요.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나는 이 저가형 배터리에 만족을 하고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시내 주행거리만 할 거면 그거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네. 3원계 배터리를 안 샀다고 해서 그 장착된 차를 안 샀다고 해서 폄하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걸 강요한 듯한 분위기죠. 3원계 배터리가 훌륭하니까 3원계 배터리 해야 된다. 중국 시장 배터리는 LFP는 주행거리도 안 나오고 굉장히 품질이 안 좋으니까 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이소 제품 살 때 그걸 오래 쓸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죠. 기대치가 낮죠. 그 정도 가격이. 쓰다가 버립니다. 네. 그럼 LFP 배터리 장착된 차량이 나왔다. 쓰다가 바꾸는 거죠. 시내 주행 거리만 하실 분들 사시고 나는 이거 2, 3년만 타겠다 하시는 그런 니즈에 충족하는 고객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PNT는 어떠냐? LFP 배터리까지 진출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내년에 가져간다는 거죠. 200Wh에 해당되는 LFP 배터리 셀을 지금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잡고 있어요. 그러면 수주 잔고 완벽하고 지금 신사업 진출하고 있고 동박도 티타늄 드럼을 하게 되면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되고 너무나 재료가 좋네요. 실적도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5천억 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도 2022년 3월 SK온 물량이 이제 매출액에 계상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잡아놓은 수주잔고 보면 수주잔고나 실적 이런 부분이 2차 전지 장비들은 흔들릴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잘 하셨고 이거는 그냥 오늘 시장 하락의 일부일 뿐이다. 손절가 제시 안 하고요. 반등 나옵니다. 확신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를 궁금해 하셨으니까 굳이 손절가를 드린다면 42,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매매 접근하신 것 같은데 반등 목표가 올해 연말은 제가 봤을 때 한 57,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네.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한다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내년 1, 2분기만 가도 65,000원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49,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 5달만 보유하면 30%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PNT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설명들,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 시청자님에 대해서 결론은 잘했다, 매수 잘못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반등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셨습니다. 짧게는 57,000원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6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혹시 모르는 손절가는 42,000원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집이 가까운데, 그러니까 그 집이 가깝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큰 차를 사야 될까? 그러니까 엔진이 큰 차 사야 될까?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냥 전기차 같은 거 조그만한 거 하나 해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낫겠다. 아니 오토바이를 사든가. 그러니까 지금 김민주 전문가 네.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래 꼭 굳이 꼭 이렇게 맞아요. 좋은 양질의 그런 배터리를 꼭 해야만 할까. 현실 생활 좀 다르잖아요. 고객층이 다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지금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많은 보겠습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진단이었네요. 네. 자, 늘봄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올려주셨는데 27,800원에 20%입니다. 네. 오늘도 약간 좀 이제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돼서 마감이 돼버렸고 최근에 3만 원 넘겼다가 깨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니까 이분은 이제 추세가 깨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단기 추세가 좀 가파르게 좀 깨진 느낌이 나고 있는데 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또 그래도 외국인은 또 이틀 연속 또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죠. 원영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성 엔지니어링은 추세는 지금 뭐 추세 안 깨진 종목이 없죠. 근데 그렇죠. 네. 추세치고는 그래도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해. 저는 잘 버티고 있다. 뭐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예사가 원래 이 정도로 지금 갈 주식은 아니거든요.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은 원래 옛날에는 반도체 쪽에 장비 쪽 매출 비중이 한 60%, 그다음 디스플레이가 40% 정도 좀 됐는데 주 거래처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였고 네, 네. 디스플레이는 거의 LG 쪽이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근데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가 안 되면서 반도체 쪽에 장비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게다가 이 종목이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거래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쪽에 HBM 반도체 쪽에 일부 쪽에 장비 쪽에 약간 관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HBM 반도체 하이닉스 향해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2분기 적자가 났고요. 아직 3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3분기 때도 거의 한 아마 4, 50억 정도, 지금 50억 정도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이 종목이 이제 주목을 한 이유 자체가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도 있지만 또 태양광이라든가 여타 LED 장비라든가 쪽도 공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태양광 장비 쪽이 올해 아마 매출액이 아마 1,000억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매출액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1,000억 자체는 상당히 그래도 이 회사의 어떤 실적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중한 1,000억이네요. 자, 문제는 이 종목이 왜 버티고 있느냐. 이 종목이 코스닥 쪽에 지금은 아니지만 코스닥 쪽에 그 공매도 상위 1위였었습니다. 예. 몇 개월 전까지 한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매도 잔고가 아마 240만 주 됐고 예사 발행 주수가 4,800만 주니까 약 5% 정도 됩니다. 지금도 순위로 따지면 코스닥 종목 중에서 아마 7개, 7, 8위 정도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쪽인데. 낮진 않다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안 빠진 이유 자체가 외국 투자가들이 지금 공매도는 다 외국인 투자가들이잖아요. 외국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지금 상환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 상환하고 있어요. 할까 말까 이게 7%대 했는데 지금 5%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좀 상환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외국인이 샀다면서요. 외국인이 산 것 자체는 아마 공매도 상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외국인이 샀다는 것 자체는 공매도를 이제 외국 투자가들 주가 떨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 20만 주 좀 들어와 있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올라갈 가능성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다 추세가 무너졌는데 이 종목이 약간 깨졌지만은 좀 비쌉니다. 그런데 HBM 반도체 쪽과 그렇게 연관성이 이제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27,000원대 이거 욕심부리시면 안 돼. 이거는 제가 판단해 현재 시장 약에서 올라가 봐야 10%고요. 현재 시장 고려면 올라가면 10% 정도고 단기적으로 빠지면 20% 30% 정도 내려올 수 있는 주식이에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좀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조금 오늘 좀 깼지만은 약간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 목표 자체가 딱 27,800원, 8,000원대 정도 됩니다. 지금 매물층이 이제 여기에 포진돼 있잖아요. 여기 딱 보이죠? 이 가격대가 27,800원이거든요. 이 시장이 딱 매수 가격이네요. 한번 파셨다가 나중에 시장 안정을 찾고 그 시점에 다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손실 나셨지만 다른 종목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주식이니까 일단은 목표 주가를 현재로 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하니까 28,000원 정도, 7,800, 8,000원도 좀 파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 안정을 찾을 때 다시 28,000원대는 아무 때라도 제가 보기에 살 수가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매도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시 매도입니다. 손실만 내지 말아보자. 하락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나오셔가지고 다음에 재도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요. 아프리카 TV 진단합니다. 배진열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 76,0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아프리카 TV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빠졌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고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는 14%나 정말 긴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뚝 떨어졌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기관 투자자들한테 따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 전문가분들이 이제 증권사에 잠시라도 몸담았던 분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TV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올랐고요. 그런데 이유가 가이던스만큼 안 나왔다는 거예요. 눈이 높았군요. 좀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기 때도 제가 이따 히든카드 때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모 종목에 관해서 실적을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데가 있었어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틀리기가 많이 쉽지 않거든요. 그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자기들 좀 하향 조치를 해요. 근데 밸류에이션에 관해서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을 나는 몇 배까지 주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자유범주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모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치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주가가 그게 14% 빠질 만큼의 근거 자료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오늘 아프리카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금지 종목입니다. 네. 10월 31일 날 그러죠. 6시 9분에 아프리카 TV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됐어요. 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뭐 수기화 작업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고 어떤 그 유지 기간 90일 이런 부분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하향 조치하고 실적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만큼 안 나왔다면서 오늘 하필이면 6시에 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되는 종목이다. 이러면 의심의 논초리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프리카 TV가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냐.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되게 선입견을 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해보니까 네. 이거는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고 필수 조건이에요. 요즘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플랫폼 업체잖아요. 그렇죠. 젊은 애들 거기 굉장히 열광합니다. 가서 보면 큰 손들도 많아요. 특히 말해서 자기 어떤 장기를 뽐내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광고라든지 예. 게임 부분이라든지 네. 별풍선 쏘는 걸 보면 정말로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별풍선 네. 진짜.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그 영업이익률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 늘 20-30%대 유지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바닥이다. 단지 코로나 때 이 기업도 좀 수혜를 봤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2021년에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다 끝났다. 그래서 저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공매도 쳤으니까 쇼커버링 들어오겠죠. 단기 반등세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손절가 제시 안 들어가고요. 반등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 전략으로 좀 가져가신다면 손절 안 해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 88,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급락이 조금 걱정이 되셨을 텐데 걱정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유하셔도 좋겠습니다. 88,000원이고요. 수익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1부는 아프리카 TV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오늘 또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 고민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같이 함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